안녕하세요. 두 번째 맞이하는 봄, 네 번째 시간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외갓집에서 외할머니가 가끔 집에 오셨는데 너무 반가운 거예요. 방학 되면 역시 외갓집이죠. 가서 외사촌 형님하고 가재 잡고 물고기 잡고 그다음에 도랑에서 헤엄치고 너무너무 행복했거든요. 외할머니 오실 때 늘 맛있는 거 들고 오셔서 머무는데, 외할머니가 오시면 제가 항상 이렇게 물었어요. 할머니 언제 가요? 그러면 할머니가 좀 언짢은 얼굴로 곧 간다 그러셨어요. 나중에 철이 들고 생각해 봤더니 내가 왜 그렇게 물었던가. 근데 어린 제 마음은 오래 계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언제 가요? 라고 물어봤는데, 외할머니 입장에서는 오자마자 이 녀석이 언제 가냐고 물으니까 맹랑한 녀석, 참 서운하다, 이런 마음이 드셔서 언짢은 얼굴로 곧 간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요. 갑자기 네 번째 특강을 하게 되니까 이렇게 또 가야 되나? 이거 마치고 끝나나? 계속 이제 좀, 우리 이런 말 있잖아요. 이제 몸 푸는데 수영장에 물 빠지는 소리 들린다고. 마치 그 심정인 거 있죠. 저도 이제 긴장 좀 풀고 여러분하고 슬슬 살아가는 이야기 좀 하려고 그러니까 어느새 마지막 시간이 돼서, 저는 우리 방송국 여러분한테 언제 기회가 되면 다시 저를 좀 불러주십사.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좀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는 조그만한 욕심 한 가지 부려보고 싶습니다. 오늘은 네 번째 시간으로 어떤 이야기를 할까? 제가 알이 들어가는 이야기를 강의 시작할 때마다 머릿속으로 어떤 이야기도 준비하지 않고 그냥 영어 단어 하나만 가지고 나오는 대로 이야기를 하는 시간을 지금 네 번째 이어가고 있는데요. 오늘 문득 든 생각은 리스타트, 재출발, 다시 출발한다. 그러니까 두 번째 맞이하는 봄도 그런 리의 의미가 있잖아요. 리스프링인 것처럼 리스타트, 새롭게 출발하자. 그러면 무엇을 새롭게 출발할까? 그 서양의 굉장히 많은 사상가들한테 영향을 준 제임스 알렌이라는 학자가 있는데, 그 제임스 알렌, 철학자, 사상가, 학자였죠. 제임스 알렌이 한 말 중에 새로운 세상은 새로운 생각의 다른 이름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새로운 세상은 뭔가가 변한 게 아니라 똑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다르게 바라보는 시선, 그것이 새로운 세상이다라는 것 말이죠. 살수록 새록새록 리스타트는 내가 있는 현실을, 환경을 어떻게 바꾸는 게 아니라 그 현실을 다르게 해석하는 것, 다르게 바라보는 것이 리스타트다, 새로운 인생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럼 다르게 바라본다는 것은 무엇이냐? 저희 그 처갓집의 형님이 지금 은행에 지점장을 하시다가 고향인 제주도에 가서 귤밭을 하면서 우리 함께 부부가 살고 계신데, 형님이 가끔씩 해주는 말이 명언이라서 저한테 참 와닿아요. 제가 아내를 처음 만났을 때 특별한 직업이 없었습니다. 산에서 막 내려와 가지고 아무런 직업도 없고, 근데 이제 오빠를 만나자는 거예요. 큰 오빠를 만나자 그래서 강남의 횟집에서 만났는데, 대뜸 이렇게 질문하는 게 뭘 하시나 이래요. 그래서 뭐 여기저기서 상담도 하고 그렇게 지냅니다 그랬더니, 형님이 하시는 말이 참 좋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약간 의아해서 네? 그랬더니, 아니 자유롭게 어디든 갈 수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결혼하고 나서 교수가 돼서 요즘은 어때? 그래서 네, 교수 생활 막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참 좋네 그래요. 네? 그랬더니 이제 안정적으로 월급이 나오니 얼마나 좋아 그러시더라고요. 야, 이 형님이 단수가 보통이 아니신데, 일이 없을 때는 자유로워서 좋다고 얘기하고, 일이 있을 때는 안정적이라서 좋다고 이야기를 하고, 해석의 달인이신데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형님이 어느 날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대학교 때 철학 교수님이 인생이 뭐냐고 묻더니 우리가 대답을 못하니까, 인생은 경험을 주섬주섬 줍는 거야, 그렇게 얘기를 하셔서 그게 계속 내 마음에 남아 있어. 경험을 주섬주섬 줍는다. 철학과 교수님은 무슨 뜻으로 그런 말씀을 해주신가? 형님 얘기를 듣고 제가 생각에 생각을 거듭했더니, 경험을 급히 줍는다면 의미가 없지만
주섬주섬이라는 말 속에 뭔가 경험을 주어서 가만히 응시하는 시선이 느껴진다. 주섬 줍는다. 이것은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하고 이 일에서 배움을 얻으려고 하는 것. 그런 것이 주섬 줍는 행위에 나타나 있다. 그것을 아주 쉽게 표현해서 인생이란 해석하기다 하는 것을 이 철학과 교수님이 학생들한테 말씀해 주시고 싶었던 게 아닐까. 그러나 이제 막 20살이 된 학생들이 잘 이해할 수 없으니 이것을 화두처럼 던져서 두고두고 살면서 생각하면 그 깊은 의미가 우러나올 수 있도록 인생이란 경험을 주섬주섬 줍는 거야 하고 말씀해 주신 게 분명하다 하는 생각을 저는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형님도 우리 막내 동생하고 결혼할 남자가 아무 직업도 없다는 게 경험을 한번 주섬 주어 보니까 아, 이것은 자유로워서 좋은 거네 라고 아름다운 해석을 해줄 수 있었던 거고, 그 뒤에 또 교수라는 직업을 얻었으니까 안정돼서 좋겠네 라고 해석을 해주는 거죠. 그러면 아이가 없이 지내는 삶에 대해서도 부부끼리 신혼으로 계속 지낼 수 있으니 얼마나 좋아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는 거고, 아이가 생겼다면 이제 참 사랑을 느낄 수 있으니 얼마나 좋아 하고 해석을 해줄 수 있다는 거죠. 이걸 잘못 생각하면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인데 그게 뭐 어땠어요? 코에다가 멋있게 걸어주고 귀에다가 아름답게 걸어준다면 그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라는 그 속담이 아름답게 우리 삶을 만드는 거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리스타트는 일어난 경험을 잘 해석하는 것이 핵심이고 필수다라고 볼 수가 있죠. 저는 그 고등학교 때 제일 친한 친구가 있는데요. 지금은 부산에서 정형외과 원장으로 있습니다. 그 친구를 너무 좋아해서 돌이켜보면 아내가 의문을 가진 대로 당신은 왜 초등학교 동창회도 안 나가고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다 안 나가 그러는데, 왠지 그곳에는 안 나가지만 고등학교 때 이 친구하고는 지금도 소울메이트로 지내고 있는데, 얘가 신기했던 게 뭐냐 하면 얘는요 영어 시험을 치면 100점 아닌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졸업할 때까지 고등학교 1학년부터 고3까지 어떤 시험 문제가 영어로 출제돼도 모든 게 학력고사까지 전부 만점인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애도 아닌데 어떻게 이렇게 가능할까. 너무 신기했던 것은 제 친구 진호는 영어를 학원에서 배운 적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때 많이 봤던 거, 이제 우리 연식이 좀 우리는 알잖아요. 성문 기본 영어, 성문 종합 영어 이런 걸 한 글자도 본 적이 없고 시중의 교과서를 본 적이 없는데 모든 영어 시험에 만점이라서 우리에게는 괴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전교 1등한 아이도 영어 시험을 치고 나면 시험지를 들고 진호한테 달려와서 아, 진호야 7번 이거 뭐냐 헷갈리는데, 그러면 3번 아니야? 그러면 아, 왜 3번이야? 그러면 3번 좀 이상하잖아. 해설이 항상 3번 좀 이상하잖아 였어요. 문장을 읽어보면 뭔가 이상하다는 거예요. 나중에 영어 선생님이 얘기하죠. 문법으로 정관사가 들어가야 되는데 부정관사가 들어갔다. 더가 안 들어가고 어가 들어갔다. 근데 진호는 그걸 귀신처럼 알아서 감각적으로 이상하다. 체크하면 문법도 틀리고 뭐 다 틀린 거예요. 그래서 진호는 우리 학교에 살아있는 영어의 전설이었습니다. 의과대학에 진학하고 나서도 영어를 워낙 잘하다 보니까 그 영어로 된 모든 의학 교과서를 탁월하게 잘해서 정형외과에서도 굉장히 그 진료를 잘하는 의사가 됐다는 거죠. 그 진호를 보면서 참 신기하다 생각해서 진호한테 어느 날 가까이 가야 되겠다 하고 진호한테 다가갔습니다. 그래서 밥도 사주고 떡볶이도 사주면서 그 비밀을 내가 알아내고야 말겠다. 그러면 나도 영어를 100점은 아니더라도 8, 90점 맞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드디어 비밀을 알아냈는데 실망했습니다. 왜 실망했냐? 도저히 따라할 수 없는 비밀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 때 우연히 대구에 있는 미군 부대를 지나다가 간판을 보고 그 간판이 너무 영어로 된 게 신기해서 그것을 집에 가져와서 막 사전 같은 데를 이렇게 찾아보니까 뜻이 있더라는 거예요. 오, 저게 이런 가게라는 뜻이 있구나 하고 그걸 자기 나름대로 근데 이걸 어떻게 발음하면 좋지? 궁금했다는 거죠. 그래서 미군 부대에 있는 데 가가지고 어린 애가 5학년 애가 미군이 이렇게 휴가 나오듯이 밖으로 나왔는데 가가지고 자기가 외운 걸로 얘기했다는 거야. I'm Korean, are you American? 이게 첫 문장이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미군이 웃으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도 못 알아듣더라는 거예요. 근데 용기를 내서 그 간판 본 걸 가지고 이게 이런 거냐고 발음을 했더니 미군이 전혀 다르게 발음을 하더라는 거예요. 왜 내가 책에서 본 거랑 다르게 발음하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때부터 발음 기호를 스스로 만들기 시작해가지고 예를 들면 스카이라고 하지 않고 스카이라고 이야기한다. 밀크라고 하지 않고 미역 이렇게 미역처럼 발음한다 하는 걸 스스로 노트에다가 쓰면서 그때부터 영어에 정신없이 빠져들기 시작했다. 그래서 자기가 발음 기호도 만들고 왜 이런 발음이 나올까도 만들고 문장도 하고 방학 때가 되면 미군 부대 앞에 가가지고 미군이 나오면 또 이렇게 한마디 해보고 저렇게 한마디 하니까 너무 영어가 재밌더라. 그래서 책도 보고 동화책도 보고 그러면서 자기만의 규칙, 자기만의 언어를 가지고 하는데 중학교 때부터 시험을 치면 너무 쉽더라. 늘 익숙하던 문장에서 벗어나면 틀린 것이고 늘 익숙한 문장이 나오면 맞는 것이고 그래서 해석하는 능력, 독해하는 능력, 말하는 능력이 골고루 가지다 보니까 학원에 1도 안 다니면서 영어를 그렇게 귀신처럼 잘하는 아이가 됐더라. 야, 이건 내가 다시 초등학교로 돌아갈 수도 없고 지금 따라할 수도 없는데 알아봤자 소용이 없다. 근데 진호는 또 저한테 신기해하는 게 있었어요. 너는 어떻게 이렇게 국어를 잘하냐? 그런데 제가 국어를 고등학교 때 저도 거의 진호가 영하듯이 100점 이하를 거의 받아본 적이 없어요. 거의 다 국어 시험이 100점이었는데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이런 게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말 한마디로 사람이 바뀌고 말 예쁘게 하면 사람들이 웃고 하는 게 이 말이라는 게 너무 신기하다. 특히 말에 대해서 공부하는 게 국어잖아요. 국어인데 고등학교 때 보면 고문이라고 해서 옛날 조선시대 때 용비어천가 뭐 이런 것도 배우고 현대문이라고 해서 뭐 요즘 하는 말도 배우고 근데 말 맛이 너무 좋아요. 뭐 피천덕 선생님의 수필 같은 거 보면 어떻게 말을 이렇게 예쁘게 할 수 있을까? 시를 보면 야 깊이가 깊기도 하구나. 그래서 좀 더 잘 알고 싶어서 저는 당시에 뭐 표준정가, 완전정복 이게 시중에 나온 모든 참고서와 모든 문제집을 다 사서 그걸 정말 수십 번 보다 보니까 거의 달달달 외우는 수준이 됐어요. 그래서 이 참고서에서는 이 시를 이렇게 풀이해 주네. 또 이 문제집에서는 이렇게 풀이해 주네 하는 것들이 너무 재밌어서 거의 편식하다시피 그것들을 전부 국어 교과서를 달달달 외울 정도가 되니까 중간고사나 이렇게 기말고사에 국어 문제가 나오면 직감적으로 이거는 표준정가 몇 페이지하고 무슨 문제지 머리 아이템풀에서 17번하고 섞어서 선생님이 이렇게 만들어낸 거구나 하니까 틀릴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진호는 초등학교 때부터 익혔던 그 흥미와 재미가 영어의 실력으로 이어졌다면 저는 고등학교 때 말 맛을 제대로 알고자 했던 것이 진호와 다르게 모든 시중의 참고서와 문제집을 모두 외우게 돼가지고 시험 문제를 칠 때 학력고사를 비롯해서 거의 국어에 만점을 받게 됐다. 그래서 진호가 저한테 국어를 잘하는 비결을 알게 된 후로는 난 너처럼 못하겠다. 저도 진호의 비밀을 알게 돼서는 나는 너처럼 못하겠다. 서로 다르지만 지금 돌아보면 공통점이 있었던 거죠. 어디에도 남 따라가려고 하지 않고 내가 좋아하는 것에 미친 듯이 몰입하게 되는 것. 그래서 이 국어를 잘하게 되니까 사회도 좋아지고 역사도 좋아지고 윤리도 좋아지고 이게 문과 과목을 굉장히 좋아하는 제가 돼서 그때
그때 했던 국어가 그때 말에 대해서 좋아했던 것이 지금 작가로 탄생하는 밑거름이 됐구나 하는 걸 느낄 수가 있고, 진호는 그때 좋아했던 영어가 결국 의사의 길을 잘 갈 수 있게 도와주는 밑거름이 됐다는 걸 알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를 잘하면 다른 것도 잘할 수 있는 거다. 정말 남 따라가지 않고 나만의 방법으로 나만의 본질적인 것을 추구할 때 그것이 국어가 됐든 영어가 됐든 우리는 한 경지를 갈 수 있다 하는 것을 진호를 통해서 그리고 저를 통해서 스스로 확인하게 됐는데요. 그 뒤로 진호하고 저하고는 뭐 10년에 한 번, 또 5년에 한 번 이렇게 만나게 됐는데, 너무나 신기한 것은 한 10여 의사가 되고 나서 한참 지난 뒤에 오랜만에 정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오랜만에 만났는데 진호가 저한테 이렇게 소주잔을 앞에 놓고 묻더라고요. 저는 이제 상담을 시작한 30대였는데 한 30대 중반쯤 만났죠. 오랜만에 만났는데 진호가 하는 얘기가 한 20여 년 근처 지나고 나서 만난 거죠. 첫 질문이 이거였어요. 서원아, 왜 진호야? 그랬더니 너 지금 죽을 수 있나? 아니 살자고 만나서 즐겁게 마시자고 지금 만났는데 너 지금 죽을 수 있나? 그래요. 예사로운 질문은 아닌 것 같아서 제가 저한테 물어봤죠. 나 지금 죽을 수 있나? 생각했더니 죽을 수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매일 사람 마음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그것을 옛날에 국어 시간에 말을 알려고 노력했던 것처럼 사람 마음이 어떻게 흘러갈까, 사실 심리라는 것을 풀었으면 마음 심자에 이치 있자니까 마음의 이치, 마음의 흐름이 어떻게 가는 걸까, 이 흐름과 흐름이 어떻게 만나서 충돌을 일으키고 잘 지내게 되는 걸까 하는 것을 제가 20대 중반부터 미친 듯이 공부를 했거든요. 공부를 하고 또 그것을 상담을 통해서 또 확인하고 더 재밌어서 가고, 마치 시중에 국어 교과서 문제집을 다 사는 것처럼 세상 사람들의 모든 이야기를 듣고 그것을 저만의 인생 공식으로 만들고 관계 공식을 만들려고 정말 밤잠을 설치면서 매일같이 노력했는데 어떤 교수에게 상담을 배운 적도 없고 어떤 계열에 들어가서 상담을 선후배로 배운 적도 없고 오로지 독학으로 그런 길을 하면서 계속 상담을 하는 삶을 30대 중반까지 살다 보니까, 근 10여 년을 그렇게 살다 보니까 너무너무 하루가 충실하게 사는 것 같고 다시 간다도 더 이상 공부하고 실천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진호의 그 질문에 나 지금 죽을 수 있다 그랬더니, 이야 역시 우리 똑같네. 너는 왜 죽을 수 있다고 생각해? 그랬더니 나도 있잖아. 지금 죽을 수 있는데 서원아, 장사꾼은 돈을 벌고 있잖아. 의사는 병을 고치는 거 아이가. 선생은 학생을 가르치는 거고. 그래서 나는 병을 고치기 위해서 늘 연구하거든. 의사가 된 이후로 새벽 2시 이전에 잔 적이 없어. 매일 환자들 보게 되면 집에 가서 아이들 아내랑 저녁 9시까지는 같이 시간을 보내고, 아내도 의사였는데 당신이 의사로 더 적절하다 해서 나는 아이들 돌볼게 해서 딸 둘을 돌보고, 그런 아내가 나를 이해해줘서 9시부터는 공부해요 라고 얘기하면 9시부터 새벽 2시까지 외국의 학술지를 찾으면서 최근의 정형학 과에서의 동향, 그 다음에 이런 오전에 본 환자는 어떻게 해야 될 건가 계속 연구하고 생각해서 그걸 만들다 보니까 나도 어느새 이쪽 지역에서 약간 명의라는 그런 과분한 소문까지 나서 정말 환자들이 줄을 서고 있는데, 하루도 빠짐없이 늘 연구하고 서울에 무슨 학회 있으면 바로 가서 배우고 그러면서 의사로서 정말 부끄럽지 않게 지금까지 살아왔다 싶어서, 아이들은 어리지만 지금 죽을 수 있다면 아무 여한이 없다. 근데 너도 또 상담하면서 그랬다니까 야 우리 진짜 신기하대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한잔하자 하면서 소주를 한잔 했어요. 그리고 나서 5년 3년 뭐 이런 주기로 우리가 진화하고 지금도 만나고 있는데, 가만히 돌아보면 나는 왜 의사인가, 나는 왜 상담가인가 하는 것을 한순간도 잊은 적이 없다. 그래서 세속적인 것에 관심을 가지기보다 진호는 어떻게 하면
한 명이라도 더 내가 치료할 수 있을까? 한 명이라도 정형학적인 어려움을 가진 사람을 고칠 수 있을까 하는 마음으로 초심으로 계속 의사생활을 하고 있고, 저 또한 돌아보면 상담자로서 어떻게 하면 한 분의 마음의 불편함이라도 고칠 수 있을까, 도와드릴 수 있을까. 그러니까 진호는 저한테 너는 눈에 안 보이는 의사고 나는 눈에 보이는 의사고 둘이 차이가 없네. 그래서 진짜 그러네. 그렇게 얘기를 하고, 한 번은 진호한테 제가 그런 제안을 했거든요. 책 하나 쓰자. 똑같은 주제를 가지고 너는 어떻게 바라보고 나는 어떻게 바라보는지 우리 인생 경험을 한번 쓰자. 그래서 책 제목을 제가 제안을 했어요. 뼈 고치는 남자, 뼈 때리는 남자. 저는 이제 뼈 때리는 한마디를 통해서 그 삶을 어떻게 좀 업그레이드 시키려고 애쓰는 사람이고, 진호는 뼈를 고쳐줌으로써 삶을 더 건강하고 쾌적하게 살도록 만들어주는 거니까 그렇게 하자 해서 한 5꼭지씩 둘이 했는데, 어느 날 진호가 연락이 왔더라고요. 소문아, 니는 전문으로 글을 쓰지만 나는 글 쓰는 게 환자 고치는 것보다 더 힘들어. 그러니까 다음에 언제 한번 쓰자. 그래서 오케이 그러면 다음에 쓰자. 그래서 지금도 진호가 보내준 5꼭지, 제가 쓴 5꼭지를 이렇게 소장하고 간직하고 있는데, 그걸 한 번씩 이렇게 열어보면 정말 우리가 힘주는 것이 똑같구나. 의사는 병을 고치는 사람이고 상담자는 마음의 고통을 완화시켜주는 사람이라는 것을 한시도 잊지 않은 것에 있어서는 똑같구나 하는 생각을 그 두 글에서 보면서 흐뭇한 마음이 들곤 합니다. 가끔씩 지금도 독실한 가톨릭 신자인 진호와 이야기를 하다 보면 요즘은 신앙적인 것까지 비슷할 때가 많아가지고 소름이 끼친다고 해야 되나요? 야, 인생에 이렇게 내 마음과 똑같은 가치를 가지고 사는 사람이 한 명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재산이고 위안이 되는가를 제 친구를 보면서 자주 느끼곤 합니다. 한 명만 있다면, 내 가치를 알아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래서 우리는 지음이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 백아와 종자기가 거문고를 할 때 다 알아줬던 음을 알아주는 지음을 하나 두는 것이야말로 우리 삶을 정말 두 번째 맞이하는 봄을 아름답게 꽃피울 수 있고 항상 새롭게 리스타트할 수 있는 아주 큰 재산이 된다. 그래서 저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듣고 계시는 여러분은 지음을 몇 분이나 가지고 계시냐? 제가 살아보니까 한 명으로도 넘침이 있다. 한 명만 가졌으면 큰 부자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삶을 정말 활짝 꽃피워서 살려면 지음이 내 마음을 알아주듯이 가장 좋은 지음은 나 자신 아니겠습니까? 내가 내 마음을 아는 것이야말로 활짝 꽃핀 인생을 사는 가장 큰 비결이라 할 수 있는데, 아까 진호가 한 얘기 중에 선생은 잘 가르치는 거잖아. 저는 또 선생으로, 교수로, 강사로도 지금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잘 가르치는 건 뭔가를 생각해 봤더니 바로 삶을 배우는 게 공부라는 것을 저는 터득했어요. 이것은 저만 터득한 게 아니라 인류 역사상 위대한 사상가, 철학자는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공부란 삶을 배우는 것이다. 삶에 깃들어 있는 원리를 배움으로써 더 나은 삶으로 인도해 주는 사람을 미리 살았다고 선생이라고 얘기한다. 그래서 선생이란 이렇게 살라고 말해주는 게 아니라 본인이 그렇게 삶으로써 뒷사람이 저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해주는 게 선생이다. 저는 상담을 이렇게 가르치는 선생으로 있으면서 상담학과 다른 학문의 차이가 있다면 상담하는 내용과 집에서 하는 내용이 아무런 차이가 없어야 이게 상담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말한 그대로 살아야 되는 게 상담이고 가르침이라는 거죠. 제가 결혼할 때 그 강릉 여성의 전화라는 데서 제가 강의를 결혼하기 전에 많이 했었거든요. 많이 했는데 한 10년 동안 제 강의를 들었던 상담소장님이 축전을 보내왔어요. 축전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 저희에게 말씀해 주신 대로만 사시면 됩니다. 이거 협박
축전 아닌가요? 이야기한 대로만 사시면 됩니다. 저한테 이렇게 들리는 거 있죠. 살아보니 말한 대로 잘 안 되지, 애가 말 안 듣지, 마누라하고 갈등이 생기지, 그래도 네 말한 대로 살라고 계속 얘기할 수 있나 하는 저한테 따끔한 경고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내하고 사는 것을 상담할 때도 그대로 얘기해야 이것이 생명력이 있고 힘이 있는 것이고, 자녀를 키울 때 제가 가졌던 마음과 그대로 하던 행동 방식을 상담할 때 부모에게 얘기해야 살아있는 힘이 있는 것이지, 이것이 없는 채로 머리에서 나온 말로 이렇게 사시죠 저렇게 사시죠 하는 것은 하등 영향을 못 미친다. 그래서 제가 사는 것과 말하는 것이 일치하는 것만이 제가 교수로서 강사로서 가질 수 있는 마음이다 라고 생각을 했고, 삶을 가르쳐 줘야 한다면 모든 교과목을 삶을 가르쳐 주는 것으로 만들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간 강사 시절에 제 별명이 괴짜였습니다. 희한하게 가르친다는 것이었는데, 제가 가르치는 모든 사회복지 과목을 제가 주로 가르쳤는데, 모든 사회복지 과목은 교과서가 없었어요. 저는 시중에 나오는 교과서를 학생들한테 가르치는 일을 지금까지 해본 적이 없고, 항상 예를 들어서 장애인 복지론을 가르친다. 그러면 혼자 집에서 며칠이고 생각을 했습니다. 장애인 복지, 장애인들의 복지를 뭘 가르칠까? 학생들이 이번 학기를 마치면 장애인을 만날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바라보고 행동하도록 해야 이 과목을 배우기 전보다 장애인을 바라보는 시선과 그들에게 하는 행동이 더 나아질 것인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강의 계획서를 어디 사회복지 학회 같은 데서 제시한 그거 무시하고 제가 임의로 짰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복지를 할 때는 연대에서 제가 가르쳤는데, 연세대학교의 장애인 그 동아리에 회장, 총무, 부회장을 강사로 모시고 와서 내가 장애인으로 살아봤더니 우리나라는 이렇더라, 장애인을 바라보는 시선은 이렇더라, 그래서 이런 게 어렵고 이런 게 기쁘고 이런 오해가 있다 하는 것을 학생들한테 3주 동안 강의를 하게 했고, 그 뒤에 3주는 이 장애 학생들의 어머니들이 전부 강사로 와서 장애를 둔 자녀를 키우기 위해서 한국에서 어려운 점들은 무엇인가를 이야기하게 했고, 그렇게 6주가 지나자 학생들이 술렁거리기 시작했다. 야, 사회복지를 하고 장애인들을 위한다 그러지만 실제 삶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몰랐구나, 부모의 마음에 대해서 너무 몰랐구나. 특히 그 한 부모님이 그때 해주신 말씀 중에 하나가, 내가 장애 자녀가 있고 비장애 자녀가 있는데 너무 장애 자녀한테 집중하다 보니까 얘를 소홀히 해서 얘가 차별을 받았다, 그 얘기가 굉장히 학생들 마음에 와닿았던 거죠. 그래서 비장애 자녀의 차별, 너무 장애가 있으니까 부모한테 거기에 올인하니까 자기는 소외될 때 이 아이가 느끼는 고통,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학생들이 알게 되니까 이것은 교과서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지식이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들의 삶의 이야기를 통해서 깨닫게 되고, 그 뒤로 중간고사 대신에 장애 체험을 해서, 예를 들면 이 엄지를요 이렇게 붕대를 감아 가지고 하루에 1시간씩 이 엄지가 없는 장애 체험을 하겠는데, 엄지가 없으면 이게 1급 장애라고 제가 이야기를 들었어요. 군대도 갈 수가 없고, 특히 남학생이 이 엄지가 없는 장애 체험을 하면서 가장 불편한 게 뭐냐고 체험을 썼는데, 가장 불편한 건 밥을 먹을 때 불편함이 아니라 화장실을 가서 소변 볼 수가 없다는 게, 이게 지퍼를 잡아서 올려야 되고 내려야 되는데 이 엄지가 없으니까 할 수 없다는 거죠. 이게 없으면 뭘 집을 수도 없고 총을 쏠 수도 없기 때문에 군대도 면제된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이거 하나 없는 거, 그 다음에 눈을 가리고 매일 1시간씩 있어 보는 거, 귀를 막고 있어 보는 거, 부목을 대고 다리를 못 쓰면서 1시간씩 있어 보는 경험을, 체험을 중간 보고서로 내게 하고, 그리고 이제 중간고사가 마치고는
그 학생들한테 비디오를 보여줬는데 팔 다리가 없는 장애인으로 태어났던 우리나라의 구원이가 있어요. 그래서 구원이는 어디 있냐면 수녀원에서 길렀어요. 그리고 밤만 되면 그때 약간 외출을 해주는 거죠. 낮에 데려가면 사람들이 다 수군거리기 때문에 얘를 깊이 감춰두고 밤만 되면 얘를 데리고 밤에만 나가는 그런 모습을 담은 영상을 한 40분짜리 다큐멘터리 특집 구원이의 일상 뭐 이런 것들을 학생들한테 보여주고, 그 다음 주에는 일본의 오토다케 있어요. 오체 불만족을 쓴 오토다케라는 그 똑같이 사지가 없는 그 장애인이 일본에서 얼마나 슈퍼스타가 되고 인기가 있는지를 보여주니까 학생들이 좀 충격을 받잖아요. 근데 똑같은 증상을 가진 아이로 미국의 케이시라는 아이가 있는데 그걸 3주째 보여주는 거죠. 미국에서는 얘가 인기 절정이에요. 그리고 리포트를 쓰게 하죠. 만약에 사지가 없는 장애 아이가 자녀로 태어난다면 너는 한국과 일본과 미국 중에 어디에서 태어나고 싶은가를 학생들한테 쓰게 했더니 한국에서 키우고 싶다는 학생 0명, 몇 학기를 수업해도 한 명도 없었어요. 거의 한 8, 90%가 미국에서, 그다음에 차별이 적은 일본에서 키우고 싶다는 이야기를 해서 학생들 스스로 거시적으로 한국에서 장애인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시선의 폭력에 노출되어 있고 얼마나 힘든 것인가, 그런 시선의 폭력에 나마저 하나 보태는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되겠다 해서 장애인을 특별한 사람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똑같은 특별한 요구가 있는 사람. 제가 그래서 장애를 이렇게 풀이를 해줬거든요. 길장자의 사랑했자, 길게 오랫동안 사랑이 필요한 사람이 장애인이다. 그리고 세상에 장애인은 없다. 또한 반대로 얘기하면 장애인이 아닌 사람도 없다. 장애인을 삐딱한 시선으로 바라보는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장애인이다. 이런 이야기를 한 학기 내내 하고 마지막 기말고사를 쓸 때는 학생들로 하여금 저 장봉도라는 섬에 그 그룹홈에 장애인들이 사는 곳에 가서 공연하는 것으로, 공연 점수가 높을수록 학점을 높게 주겠다 해서 복잡하고 어려운 공연을 준비한 애들은 학점이 낮을 수밖에 없고, 쉽고 단순하고 반복된 걸 했더니 장애 아이들한테 잘 먹힌다. 그 아이들은 높고, 그래서 마칠 때는 월미도에 와가지고 회를 제가 제 돈 들여서 사주면서 한 학기 배우고 어땠느냐라고 질문했을 때 학생들이 너무 뿌듯하고 좋았다. 지금까지 편견과 선입견으로 대했는데 선생님 수업을 들으면서 장애인도 나와 똑같고 나도 언제든지 장애인이 될 수 있고 그것은 차별이 없다. 시선이 중요하다는 걸 한 학기 동안 배웠다. 그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대학생들하고 소주잔도 기울이고 회도 먹으면서 붉게 노을이 불타는 그 월미도 바닷가에서 행복하게 한 학기 장애인 복지라는 수업을 마쳤던 기억이 새롭습니다. 그렇게 모든 과목을 그렇게 만들어서 수업을 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지금 그때 저한테 배웠던 학생들의 많은 아이들이 지금 대학 현장에서 교수로 장애인 복지를 가르치고 있는데, 어느 날 장애인 복지 가르치던 한 제 제자 교수를 만났더니 그때 선생님의 수업이 너무나 좋아서 저도 대학교에서 선생님 비슷하게 좀 가르쳐 보려고 흉내를 내고 있다. 참 좋았다. 그 얘기 듣고 참 그 본질, 잘 가르친다는 게 뭔가, 결국 삶을 가르쳐야 되는 것이다. 가족복지론을 가르칠 때는 네가 결혼한다면 어떤 배우자를 부모님이 원하는지 부모님 인터뷰에서 그것을 리포트로 써와라. 그리고 예식 비용을 예식장에 가서 알아봐라. 혼수 비용을 알아봐라. 그다음에 남편이 폭력을 했을 때 어떻게 네가 대처할 건지 자원을 알아보고 너의 계획을 써라. 만약에 남편이 외도를 했을 때, 아내가 외도를 했을 때 어떻게 할 건지 알아보고 써라. 그랬더니 중간고사 정도 돼서 그런 리포트를 쓰게 하니까 학생들의 70%가 저 결혼 안 할래요. 그 뒤에는 재혼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이를 낳으면 누가 봐줄 것이냐 하는 삶에 있어서 가족 복지라면 가족에 대한 살아있는 이야기를 매주마다 생각하게 해서
마지막 16주가 될 때는 그래도 정말 어려운 게 있겠지만 결혼 한번 도전해보자, 이런 마음이 생기게 가족 복지론을 구성을 했습니다. 그렇게 과목마다 만들다 보니까 너무 설레는 거예요. 이게 정말 살아있는 가르침이고 교육이 아닐까 해서 항상 삶을 가르쳐서 더 나은 삶으로 가도록 만들어주는 게 교수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진호 만났을 때 제가 이렇게 가르친다고 하니까 진호가 야, 왜? 나도 젊어져서 네 수업 한번 들어보고 싶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진호야, 왜? 나도 어디 부러져서 너한테 치료 한번 받고 싶다 그랬더니 아이고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늘 본질을 생각하는 것,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그리고 이것은 무엇을 위해 하고 있는가. 그래서 사는 게 참 힘들고 팍팍하고 어렵다고 말하는 사람의 그 속 가운데 하나는 내 일을 하지 않고 남이 시킨 일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핵심으로 들어있다는 걸 저는 상담하면서 자주 발견합니다. 남 일할 때 그 하인의 마음이 즐거울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남 일하는 게 아니라 지금 세상 일을 하고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봐라. 세상이 나에게 원하는 것이 남의 입을 통해서 올 뿐, 그리고 그 사람의 입이 세상이 원하는 일을 번역을 잘못하고 해석을 잘못해서 모질게 말하고 아주 못되게 말할 뿐, 원래 뜻을 찾으면 귀하지 않은 일이 없다. 그런 마음으로 내 일은 본질적으로 누구를 향하는가, 누구를 위해서 하는 일인가를 알게 되면 돌연 삶의 활기가 돋는다. 이 특강을 하기 위해서 카메라 하시는 분이 침묵 속에서 저 카메라 뒤에서 묵묵히 찍고 계신다. 그리고 밖에서 기술 스태프분들과 PD님이 혹시나 제가 NG가 나지 않을까 조심스러운 마음으로 이것을 보고 계시고, 이게 끝나고 나면 또 디자이너 팀들이 편집을 한다. 이 모든 것은 저라는 광대 한 사람이 멍석 위에서 공연을 하고 있지만 이 공연이 성공적으로 전달되기 위해서 세상이 요구하는 일을 한 마음으로 하고 있다. 이것을 알게 되면 내가 카메라 찍는 일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가 자부심을 가지게 되고, 내가 PD를 하는 것이, 스텝을 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자긍심을 가지게 되는 게 세상의 일이다. 그래서 세상 일은 하찮은 것이 하나도 없고 다만 하찮게 해석하는 나의 저급한 시선이 있을 뿐이다. 그런 생각을 저는 하곤 합니다. 모든 일에는 의미가 있고 본질적인 것이 있다. 그 본질적인 것이 무엇이냐? 지금 돌아가셨지만 저희 어머님이 저희 자식들한테 늘 해주시던 말씀이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 구별법이었어요. 이렇게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은 구별법이 있다, 이렇게 정말 근사하게 말씀하신 건 아니지만 어머님이 늘 이랬거든요. 남 울게 해서 웃는 사람이 나쁜 사람이야, 남 웃게 해서 웃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야. 얼마나 간단한 말입니까? 남을 울게 해서 웃는 사람 누가 떠올라요? 사기꾼 떠오르지 않습니까? 아주 묘한 말로 남을 정말 이렇게 속여가지고 그 주머니 돈을 내가 가져오면서 웃잖아요. 남은 울잖아요. 그죠? 우리 TV 보면 금융 사기로 뭐 몇천억을 날리고 뭐 했고, 전부 남을 울려서 내가 웃는 것, 이게 나쁜 사람이다. 그럼 좋은 사람은 누구냐? 남을 웃게 해서 내가 웃는 사람이다. 저는 밥집에 갈 때마다, 명동 성당 근처에 밥집에 갈 때마다 이런 얘기 한 번씩 합니다. 너무 좋은 일 하십니다. 그러면 주인이나 종업원이 그 서빙해 주는 분이 네? 이렇게 의아해서 물어요. 이렇게 말한 손님이 적으니까 그때마다 이렇게 국밥 먹으면서 웃게 해서 돈도 버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좋은 일도 하시고 돈도 버니까 얼마나 좋아요. 이러면 국밥 하나 서비스로 더 줄 모습으로 아유,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분은 참 거의 없는데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무 좋은 일 하시는 거예요. 미용실에 가서 머리를 할 때 얘기합니다. 얼마나 직업이 좋아요. 머리 하면 한 달이 기분 좋은데 그렇게 한 달 기분 좋게 하고 돈까지 버니 너무 좋은 거 아닙니까? 직업 부럽습니다. 그러면 아휴, 다리도 아프고 위장병도 있어가지고 요즘 좀 마음이 신나는데 손님 얘기 들으니까
아, 내가 이 일 잘하는구나 그런 마음이 든다고. 식당을 가거나 아니면은 미용실을 가거나, 저 얼굴도 지금 특강하기 위해서 분장했을 때 분장사님한테 이야기했거든요. 너무 직업이 좋으시다고. 원래 사람보다 더 멋지게, 더 아름답게 만들어주시는 이 직업, 그래서 환히 웃게 하는 이 직업이 최고의 직업 아니겠습니까? 저하고 직업이 똑같으시네요. 이야기했더니 분장사님이 아, 그 말에 힘이 납니다 하고 좋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웃게 하는 직업을 가지고 있다면 자긍심을 가져도 좋다. 그래, 내가 누군가를 웃게 해서 나도 웃는구나. 누군가를 적어도 울게 하지는 않는다 하는 것만 해도 나는 자긍심을 가져도 충분히 좋은 사람이다. 저는 그런 말씀을 저희 어머님을 통해서 배우고 알게 된 거죠. 그런데 이런 일에 공통점 하나가 있어요. 제가 살아보니까 공통점이 뭐냐 하면 돈이 안 돼요. 돈이 안 돼요. 얼마 전에요, 제가 참 묘한 걸 겪었는데 어디 강의를 갔거든요. 강의를 갔는데 이 사람으로서 어떻게 사는 것이 부끄럽지 않게 살고 자녀들에게 더 떳떳하게 살고 부부로서도 행복하게 사는가 하는 특강이었어요. 그런데 수강생을 모으는 게요,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 별로 듣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게 주최 측의 얘기였어요. 원래 100명이 오기로 했는데 이런저런 사정으로 다 빠지고 겨우 오신 게 한 25, 6분 정도 오셔서 그 큰 강당에 앞에만 몇 분 이렇게 앉아 있고 저는 강의를 들어가는데, 그게 큰 체육관 같은 데였는데 그 암호화폐라는 특강이 열렸는데요. 와, 전세 버스며 그 다음에 뭐 봉고차며 자동차며 해가지고 강의장이 터져나가서 여기 오늘 몇 명이나 왔냐 그랬더니 원래 2,000명 예상했는데 4,000명이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진심으로 어떻게 하면 보다 편안하고 나은 삶을 살 것인가 하는 강의에는 25, 6명이 왔는데 그것도 억지로 모아서, 여기는 그만 오라고 얘기했는데도 돈 냄새가 나니까 너도 나도 이거 하면 부자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2,000명 모집에 4,000명이 와서, 이거는 남대문 시장, 동대문 시장도 이런 시장이 없을 정도로 성황리에되고, 그때 책을 수백 권 갖다 놨는데 순식간에 동이 나더라. 제 책은 아무리 홍보를 해도 한 권 살까 말까인데, 그때 제가 깨달았어요. 무엇을 깨달았냐면, 그래, 이래서 내가 더 가치 있는 사람이야. 모두가 책을 읽지 않을 때 책을 읽는다는 것은 교양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절호의 찬스다. 모두가 돈을 향해 달려갈 때, 불나방처럼 달려갈 때 돈 이외의 것으로 의미 있는 걸 찾는 것이야말로 제대로 사는 삶일 수 있다. 이것은 내 삶을 더 빛나게 하는 어둠과 같은 것이다. 정년퇴임을 하면 내밀 명함이 없어지면 할 일이 없어서 너무 힘들다. 그리고 뭔가 일 하나를 용역업체에서 일 하나를 하려고 가면 200대 1, 300대 1로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린다. 저는 그걸 볼 때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 남들이 하려는 일을 하려고 하는가? 그리고 왜 조금이라도 돈 되는 일을 하려고 하는가? 거기에는 정말 4,000명이 암호화폐에 몰려오듯이 전부 다 남들이 만들어 놓은 일, 어떤 조직에서 돈을 주는 일에 해서 내 삶의 의미를 찾으려고 사람들이 수없이 몰려들기 때문에 경쟁률이 높고, 아무리 좋은 직장에 있었어도 여기에 들어가기가 힘들다. 그러나 이 돈에 대한 것을 없애고 남들이 가는 길을 따라가려고 하지 않고 나만의 길을 가려고 돈과 무관한 걸 만들면 세상에 할 일이 너무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 홍대 건축학과 교수님 유현준 선생님이 유튜브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 듣고 굉장히 감명을 받은 적이 있는데, BTS가 빌보드 차트에서 1위 한 걸 보고 기뻐하는 게 자기는 이상하다는 거예요. 진짜 기뻐해야 되는 것은 빌보드 차트에서 1위 한 게 아니라 빌보드 차트를 만든 것을 기뻐해야 된다. 윤여정 씨가 아카데미에서 여우 조연상을 받은 거, 이런 것을 기뻐할 게 아니라 아카데미 시상식을 만든 걸 기뻐해야 된다.
제가 그때 웅장해지는 걸 느꼈어요. 남이 만든 데서 어쨌든지 1등 하는 것에 목숨을 걸 게 아니라 소박하고 소탈하지만 나만의 것을 만들어서 그 안에서 의미를 찾고 본질을 추구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내가 나답게 살 수 있는 거고, 그랬을 때 십시일반으로 뜻을 같이 하는 사람을 모으는 게 진정한 공동체로서 노년에 혹은 중년 이후에 살아가는 나만의 개성 있고 색깔 있는 삶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저도 한 30년 동안 만든 모임이 10개가 넘는데요. 그 모든 10개 모임의 특징은 돈이 하나도 안 되는 것이었어요. 가장 의미를 느낄 때 제가 살아보니까요, 내 돈을 써야 되는 모임이 제일 의미가 있더라고요. 돈을 버는 게 아니라 내 돈을 써야 되는 모임. 예를 들면 붕대클럽이라는 걸 지금 13년째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수입이 없습니다. 수입이 없어요. 이 붕대클럽은 일본 만화 붕대클럽을 봤더니 실연을 당한 사람한테 가서 실연을 당한 놀이터에 그네를 붕대로 다 감아줘요. 그 다음에 자살골을 넣은 아이가 있으면, 상심한 아이가 있으면 붕대클럽 회원들이 가서 자살골을 넣은 공하고, 그리고 골대를 붕대로 다 감아주는 거죠. 야, 이거 되게 기발한데? 이거 한국 붕대클럽을 하나 만들까? 해서 제가 2008년에 붕대클럽을 만들었습니다. 이런 모토를 세웠죠. 존재는 귀하고 상처는 치유되어야 한다. 일본에서는 보이는 붕대로 감는 만화적 상상력이었다면, 나는 보이지 않는 마음의 상처를 보이지 않는 붕대로 감아줘야 되겠다. 그래서 상담을 한 30년 이상 한 분들 5분을 제가 찾아가서 제가 이런 붕대 클럽을 만들려고 그러고, 상담을 무료로 재능 기부를 하는 즉문즉답의 상처 치유 모임을 만들려고 하는데 어떠십니까? 그랬더니 5분 중에 3분은 난색을 표현하고, 한 분은 제가 바라던 스타일입니다. 딱 제 스타일이에요. 교수님이 하신다면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3명의 붕대지기가 서울역 대회의실에 모여가지고 사람들이 한 10명이나 오려나? 그런데 첫 모임에 무려 96분이 오셨어요. 그래서 매달 한 번씩 고통 있는 삶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오신 분들의 의견과 붕대지기들의 의견을 모아서 이야기를 하고, 코로나 때만 쉬고 한 번씩 꼭 인생 이야기를 한 게 지금 꼬박 13년이 됐습니다. 그동안 수천 분이 지나갔는데 놀랍게 변호사님이 오셔서 이러는 거예요. 심리 붕대지기만 필요한 게 아니라 법률적인 붕대지기도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올해는 못하고 죽을 때까지 법률 붕대지기를 하겠습니다. 대박! 또 은행 지점장 했던 분이 금융 붕대지기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저도 금융 붕대지기를 하고 싶습니다. 대박! 세무사가 와서 세무적인 것도 필요합니다. 대박! 의사가 와서 의료도 필요합니다. 의료 붕대지기. 누구 하나 돈을 벌려고 하지 않고 돈을 쓰면서, 시간을 쓰면서, 에너지를 써서 마음의 고통, 몸의 고통, 금융적인 고통, 법률적인 고통이 있는 분을 도와주고 싶다는 사람이 붕대클럽으로 모여서 붕대클럽 회원이 되더라는 거죠. 우주은행도 만든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덕을 저축하고 복을 복리로 받는다는 마음으로 우주은행을 제가 교수 생활할 때 모집을 했는데 무려 2명이 왔어요. 관심이 없는 거죠. 뭐 이런 황당한 이야기를 해, 황당한 모임이 있어. 그러던 우주은행이 한 7년 동안 제가 하면서 한 20명으로 불어났는데, 매달 한 번씩 내가 나에게 잘한 거 하나, 남한테 잘한 거 하나, 그래서 덕을 베푸는 거, 그래서 덕지덕지라고 했어요. 덕을 지금 짓고 덕을 지금 지으면 원하던 복이 온다. 소복소복, 덕지덕지 소복소복이라고 했던 우주은행을 한 달에 한 번씩 했는데 7년 동안 이게 너무 성황리에 잘 진행되더라. 그 중에 참여했던 한 교수님 하시는 얘기가, 우주은행에 오면 즐거운 부담이 생긴다. 다음 달에 발표해야 되는데 나한테 어떤 덕을 쌓고 남한테 어떤 덕을 줘야 될 것인가. 그렇게 해서 마음의 수술 풀린다고 마술학교도 만들고, 뭐든지 물어보라고 물어봐요도 만들고, 당신 삶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지혜는 무엇입니까 해서 인생 포럼도 만들고, 그런 갖가지 모임을 지금 10여 개를 만들어서 그중에 많은 것들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데 돈 되는 거 제로입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대한민국의 갑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사람이야말로 큰 재산,
정말 좋은 뜻을 하는 사람이 아이디어 가진 사람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제가 모임을 보고 느꼈는데요. 그러므로 저는 제 삶의 31년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진정으로 꽃을 피우는 두 번째 봄을 맞이하고 싶다면 남이 한 것을 뒤따라가지 말고 내가 본질에 충실하면서 어떻게 나답게 살고 다른 사람을 웃게 해서 나도 웃을 것인가 하는 고민을 한다면 분명히 여러분만의 붕대클럽, 여러분만의 우주은행, 여러분들의 봄이 올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모습으로 계속 여러분들과 만나면서 살 것을 여러분들한테 약속드리면서 제 둘레특강 4강은 이상으로 마치고 다음에 또 여러분들과 좋은 만남을 편안하게 기대하면서 저는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잘 들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